선거를 앞둔 설 연휴 동안에는 아무래도 여야할 것 없이 민심의 향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당의 열세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여야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연휴 기간 동안 이분들이 느낀 민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여당 우세 지역에 출마한 야당인이죠. 부산에 출마 선언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연결해보죠. 문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동안 부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한 4일 정도 만났습니다. 예. 부산 민심 어떻든가요? 너무 어려워하시죠. 서민들께서 자꾸 그냥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호소하세요? 살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이끄나.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라는데 전혀 이게 그야말로 다 동의를 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한나라당에 대한 그 분노죠.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 네, 아주 드러내고 놓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 지역인데 그 지지가 좀 약해졌다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바뀌고 있다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 말씀은 뒤집어 보자면 총선 승리도 자신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그건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건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드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가능한 일이죠. 예. 네. 쭉 돌아보니까, 특히 문성근 최고위원은 많이들 반가워하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 그 얘기입니다. 예.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믿어보겠다. 네네. 그 출마 선언했다는 건 지역구 분들이 다 아시고요. 글쎄요, 한 3분의 2 정도는 아시는 것 같고요. 예. 3분의 1 정도, 그러냐,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이제 부산의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반발합니다. 네. 작년에 신공항 문제라든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발생했을 때, 그때 뭘 했느냐? 그때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곳으로 출마하겠다는 건 정치적 쇼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야권 통합운동을 제가 1년 반 동안 해왔죠. 통합이 돼야 그 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대를 만드는 운동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우는 2000년에 이제 그 노무현 의원이 그 당선의 확실한 종로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늘 동생으로 여겨주셨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큰형님이 못다한 일, 또 실수했던 일, 아쉬웠던 일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동생으로서 해내겠다. 그러니까 부산 분들께서는 그 사나이 의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나이의 의리다. 근데 이제 그 지역구의 의원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점을 말씀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으로 일시적인 바람몰이를 노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 경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토론이 중요하겠죠. 네. 그 말씀은 이건 단순하게 노무현 추억 곱씹어보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부 10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이 사회,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산 시민들과 토론하자. 네, 그게 좋겠다는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워낙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토론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위해서는 일단 통합진보당과 후보단이라는 장애물을 큰 이제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뽑을 거냐,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선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정당을 달리한 후보 단일화하는 게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모든 방안을 다 동원했죠. 그게 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그 공동 공약으로 해서 정당 연합을 하자라고 1년 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특히나 우리 민주통합당 경우에는 공천권을 시민께 다 드렸거든요.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보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안은 좀 어울리지 않는,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거라서 참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채택되면 정당 지지도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채택될 제도에서 만들어질 의석수를 지금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당의 후보 단일화부터 적용하자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참 논리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심상정 대표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냥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 주장처럼 경선 방식으로 치를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은 인지도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큰형님이 민주당이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원순 후보 경우에는 무소속이었고요. 예. 그러함에도 시민들께서 뽑아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지도 싸움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토론회는 가능해요. 공동 연설은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보 정당 분들이 굉장히 시민과의 소통에 강합니다. 예. 사실 트위터 팔로우만 보더라도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유시민 대표 네 분 경우에 보면 20만, 3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민주통합당에서 10만 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라서 시민 속에서 경쟁하면 경쟁력이 아주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심상정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털고 그러니까 정당 연합하고 시민 속에서 경쟁하면 훨씬 좋은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의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소선거구제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다수당이 되면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다시 분립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해 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긴 호흡을 보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이 근데 또 있습니다. 석패율제인데요. 네. 당의 열세 지역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득표수는 많은데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 비례대표로 구제하자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넘어가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늘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임시 방편으로서 이런 제도가 지난 2년 동안 양당 간의 논의가 돼 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역시 임시 방편이고 또 비례대표 경우에는 직능 대표를 뽑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 방향이 역행되기 때문에 저도 그다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이를테면 독일식 정당명 민주진보 진영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개정을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협의가 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애매한 입장이시네요. 근데 이제 애매할 거 없죠.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예. 모두 개정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양당이 합의하고 그러니까 진보당과 합의만 되면 그땐 받아들일 수 있다. 네,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석패율 제도 자체가 진보당으로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그럼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만약 석패율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나는 그런 오해 안 받겠다. 아예 석패율제 도움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중진 구제용 아니냐라는 비판 때문에. 문성근 최고위원. 당연한 거고요. 예, 저도 당연히 그런 거 받을 생각 없고요. 받을 생각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중진 구제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제도라는 거는 광역별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8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할 때. 예. 진정당에서 원한다면. 예.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원한다면, 석배율로 등원하는 사람을 1명 또는 2명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에서 그렇죠. 무슨 중진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문성근 최고위원님. 오늘 저희 프로 첫 출연이세요. 네네. 그래서 질문거리가 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뭐냐면요. 올해 이제 야권 최종 목표 뭐니 해도 정권 교체인데, 네. 대선 승리를 위한 해법을 뭘 가지고 계신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대선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총선 승리가 관건이고요. 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그다음에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정권이 워낙에 그야말로 오물덩어리를 놓고 그냥 가마떼기로 덮어놓은 다음에 모르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BBK를 확인해야 되고요. 기획입국설 편지가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전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곡동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범인으로 구속됐고, 청와대가 관계돼 있다는 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부재자 투표 경우에 대단한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부재자 투표는 밝혀봐야 되는 거지만 중앙선관위 테러는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이미 성공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 음모나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선거 부정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이 다수당이 되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네. 총선에서 이기고 나면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이 대통령 연루가 확인되면 네. 임기가 하루 남더라도 탄핵하겠다. 네. 이 생각 변함없으신 건가요, 그럼? 네,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테러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대통령 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위해서 예. 하루가 남아도 탄핵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네. 문 최고위원님, 대선 얘기가 나왔은 말인데 직접 출마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들은 그 대선 후보에 나가지 않도록 약속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당원 단계에 써 있습니다. 그런가요? 큰 웃음으로. 그럼 뭐 다음 대선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요. 네. 종국에는 민주통합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편지를 들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네. 시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모바일을 동원한 시민 참여 경선을 도입했죠.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을 하게 되면 아마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선택한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교수가 바깥에 계셔서 또다시 단일화한다 그러면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시민 참여 경선에 참여하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